자, 여러분이 프로세스의 동작 방식을 분석을 하시는 과정에서 리눅스 커널의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십니다. 자, 근데 리눅스 커널의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시거나 혹은 뭐 커널 로그나 ftrace 메시지를 분석하시게 되면은 조금 깊게 시야가 좀 좁아진 상태에서 프로세스의 동작 방식을 세세하게 분석하시는데요. 물론 관련된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메모리 덤프를 분석을 하시면서 프로세스의 자료 구조라든가 혹은 실행 흐름을 분석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프로세스가 실제 좀 큰 그림으로 어떤 구조에서 실행이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코어 시스템의 구조와 프로세스 실행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현재 개발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나 혹은 앞으로 개발하실 프로젝트에서는요, 대부분 그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아마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겁니다. 사실 뭐 15년 전만 하더라도 CPU 코어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최근에는 CPU 코어의 개수가 4개 이상인 시스템에서 많은 프로젝트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기 자동차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그 텔레메트릭 시스템의 경우에도요. CPU 코어의 개수가 최소 2개에서 4개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CPU 코어의 개수가 4개가 아니라 8개 이상의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CPU 코어 제로가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는데요. 여러분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그 코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CPU 코어를 코어 제로, 그리고 두 번째를 코어 1, 세 번째를 코어 2, 그리고 네 번째를 코어 3로 부른다는 사실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세스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여기 보시는 0번째 CPU 코어, 첫 번째 CPU 코어, 두 번째 CPU 코어, 세 번째 CPU 코어, 그러니까 코어 0, 코어 1, 코어 2, 코어 3, 요 그 코어 위에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이 코어 0이던 코어 1이던 어떤 CPU 코어 위에서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 코어별로 그 범용 레지스터가 요 안에 있고, 그리고 범용 레지스터가 각각 CPU 코어마다 있다는 이야기는 그 내부에 그 실행 흐름이 이렇게 각각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세스를 분석하실 때는 프로세스가 실제 커널 소스 코드를 분석하시면서 어떤 자료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콜 스택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좀 큰 그림으로 프로세스가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추가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이 IRQ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IRQ가 있는데 여러분이 ftrace 메시지를 조금만 분석하시면 아시게 될 내용입니다. 근데 요 interrupt에 대한 처리는요, 각각 CPU 코어별로 이렇게 interrupt가 트리거 되고요. 각각 CPU 코어별로 interrupt를 처리하는 interrupt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멀티코어에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프로세스가 뭐 같은 커널 코드 구간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조건에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에 대한 동작 방식이 이기실 때 이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IRQ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럽트 강의에서 이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도 드릴 예정인데요. 그 어떤 뭐 터치 인터럽트라든가 혹은 그 센서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그 특정 CPU 코어로만 해당 인터럽트가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IRQ가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인터럽트는 각 코어별로 랜덤하게 전달이 되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 인터럽트가 특정 CPU 코어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려면 그 어피니티 설정을 해야 됩니다. 특정 CPU 코어로만 해당 인터럽트가 그 트리거가 돼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어피니티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프로세스 입장에서 멀티코어 시스템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프로세스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프로세스는 자, 4개, 그러니까 그 CPU 코어가 있는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는 자신이 어떤 CPU 코어에서 실행이 될지를 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 이 CPU 코어 0, CPU 코어 1, CPU 코어 2, CPU 코어 3가 있는데요. 이 각각 CPU 코어별로 이 내부에서 그 태스크 스케줄링을 하는 핵심 자료 구조인 런큐라는 그 내부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런큐가 각각 CPU 코어별로 존재하는데요. 자, 근데 그 로드 밸런싱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CPU 코어에 그 큐잉이 된 프로세스의 개수가 많게 되면은 그러면 그 로드 밸런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번째 코어에 큐잉이 된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첫 번째 코어에 해당되는 런큐에 큐잉이 된 프로세스가 굉장히 작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런큐는 그 각각 CPU 코어별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0번째 CPU 코어에서 처리가 된 런큐에 큐잉이 된 프로세스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 0번째 CPU 코어에서 관리하는 런큐에 큐잉이 된 프로세스를 다른 프로세스에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0번째 CPU 코어에서 처리해야 될 프로세스가 너무 많게 되면은 그러면 그 로드 밸런싱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처리하려는 로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다른 그 CPU 코어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이와 같은 동작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 CPU 코어에 그 처리가 될 프로세스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다른 CPU 코어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보내는 그런 메커니즘이 내부에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피니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프로세스가 특정 CPU 코어에서만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여러분이 CPU 아키텍처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시게 되면은 캐시에 대한 내용을 배우실 텐데요. 캐시 같은 경우는 그 자주 사용하는 그 데이터, 주소와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성능이 굉장히 빠른 메모리죠. 근데 특정 프로세서가 굉장히 자주 실행이 된다면 그 특정 프로세스를 특정 CPU 코어에서 계속 그 실행이 되도록 설정하게 되면은 캐시 히트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 히트율을 높이게 되면은 좀 더 캐시를 활용해서 성능을 극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정 프로세스를 특정 CPU 코어, 0번째 CPU 코어에서 아이솔레이션해서 실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를 어피니티라고 합니다. 어피니티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인터럽트, IRQ 어피니티를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특정 인터럽트가 특정 CPU 코어에서만 라우팅돼서 처리가 되도록 하는 IRQ 어피니티도 있는데, 근데 프로세스 이렇게 특정 CPU 코어에 그러니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드린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멀티코어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그 구조로 CPU 코어가 존재하는데요. 자, 프로세스는 자신이 어떤 그 CPU 코어에서 실행될지 알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그 리눅스 커널의 타스크 스케줄링 메커니즘에서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 프로세스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여러분이 프로세스를 특정 CPU 코어에서 아이솔레이션에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피니티를 설정하기도 합니다.